직곡의 고전소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광문자전은 정조 때의 문인이며 실학의 대가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로 기존의 제자가 인형 주인공이 아닌 신분이 미천하고 외모가 추한 거지 광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거지인 광문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고 마음씨가 따뜻하며 욕심 없고 소탈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연암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인간성을 중시하고 남녀 기천에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한 연암의 근대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암은 이러한 광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권모술수가 판치는 당대의 위선적인 양반 사회를 풍자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문, 권력, 지위부, 외모보다는 신의와 따뜻한 인간애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광문자전. 광문이란 사람은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 거리 시전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 먹었는데 나중에 여러 거지 아이들이 그를 패두로 추대하여 그들의 소굴을 지키게 했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모든 거지들이 국어를 나가고 한 아이만이 병이 나서 따라 나가지 못했다. 잠시 후 거지 아이는 추위로 아픔이 심해지니 그 신음소리가 매우 비참했다. 광문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국어를 나가 음식을 얻어왔다. 그가 병든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윽고 여러 거지 아이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광문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나 의심해서 광문을 문매질하고 내쫓았다. 광문은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안에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의 개가 놀라서 짖는 바람에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서 묶었다. 광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피해서 온 것이지 감히 도둑질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영감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시전에 나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매우 순박해서 집주인은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적이 아님을 깨닫고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광문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거적대기를 하나 얻어서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집주인은 끝내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여러 거지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가 수표교 다리 아래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광문은 다리 아래 숨어 있다가 시체를 거적대기에 쌓아 짊어지고 몰래 떠나더니 서쪽 교회의 무덤 사이에 그것을 묻고 울면서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이때 주인이 광문을 붙들어 사연을 물으니 광문은 전의 일부터 어젯밤의 상황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주인은 광문이 의로운 자라고 여겨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약방을 하는 부자에게 추천해서 고용살이를 하게끔 해주었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약방 부자가 문 밖으로 나가다가 자꾸만 돌아보며 다시 방에 들어와서 자물쇠를 살피고 문을 나서는데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매우 놀란 표정으로 광문을 노려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가 안색이 변해서 그만두는 것이었다. 광문은 진실로 아는 바가 없는지라 매일 묵묵히 지낼 뿐 감히 이유를 묻고 떠나지를 못했다. 그런지 며칠 후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부자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지난번에 돈이 필요해서 아저씨께 빌리러 왔는데 마침 안 계시기에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 내가 소인일세. 장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자네를 대한단 말인가. 그러고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와 큰 상인들에게도 두루두루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여러 종실의 손님들과 공경의 문화들에게도 광문을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래서 공경의 문화와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이것을 이야깃거리로 삼아서 침석에서조차 이 이야기를 했다. 몇 달 동안 사대부들은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듣듯 광문에 대하여 듣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때 한양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광문을 전에 후이 대접했던 어느 집 주인이야말로 현인이야. 능히 사람을 알아보았으니 말이야. 또 덧붙이기를 약방의 부자야말로 점잖은 사람이야. 라고도 했다. 이때 돈놀이꾼이 많았는데 그들은 수식품이나 구슬, 비치 또는 의건, 기물과 궁실의 땅과 노비문서 등의 미천을 계산해서 저당을 잡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광문은 누가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 저당물을 보지도 않고 천냥이라도 보증을 서 주었다. 광문의 인물을 보면 생김새가 매우 추하고 그 말투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그 입은 특히 넓어서 두 주먹이 들어갈 정도였다. 그는 또 만석놀이를 좋아하고 철개춤을 잘 추었다. 당시 나라 안의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 내 형은 달문이다라고 했는데 달문은 광문의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은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옷을 벗고 싸움에 가담해서 무어라 중얼거리며 땅에 줄을 그으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척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웃어버리니 싸우던 사람들도 웃고는 화해하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머리를 닦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부인을 얻으라고 권하면 사양하며 말하기를 무릇 아름다운 여인이란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테니 나같이 누추한 사람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또 집을 마련하라고 하면 사양하며 나는 부모 형제나 처자식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집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또한 나는 아침에 노래를 부르며 시장에 들어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느 부귀한 집의 처마 밑에서 자니 한양성에는 8만 호가 있어. 내가 매일 거처를 바꾼다 해도 수명이 끝날 때까지 다 돌아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양에 이름 있는 기생들은 모두 얌전하며 아름다웠으나 그들은 광문이 소리를 함께 맞춰주지 않으면 한 푼 어치의 가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전에 우리마와 각 전의 별감들과 부마도이 등이 시종을 거느리고 소매를 나란히 하여 이름난 기녀인 운심이를 찾았다. 마루 위에 술을 차리고 북과 거문고를 연주하며 운심이의 춤을 감상하려고 했다. 하지만 운심은 구디 시간을 끌며 춤을 추려 하지 않았다. 광문이 밤에 이곳에 와서 마루 아래를 배회하다가 대뜸 들어와서 상석에 털썩 앉았다. 광문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행동거지가 전에 없는 것이었으나 그 뜻에는 기계가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해괴하여 눈꼬리가 짓물러 눈곱이 끼어있고 취한 척 트림을 해대며 양의 털 같은 머리에다 뒤통수에 상투를 틀고 있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 눈짓을 하며 광문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광문은 한층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치며 가락을 뽑아 콧노래로 고절을 맞추었다. 그러자 운심이가 즉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니 사람들은 크게 즐거워했다. 그들은 다시 광문과 벗이 되기를 청하고는 떠나갔다. 연암은 자서에서 광문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광문자전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광문은 거린으로서 그 이름이 실상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는 세상의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하물며 도둑질로 명성을 훔치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다툴 일인가? 라고 하여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어지러운 세태를 비판하는 한편 거린 신분의 광문의 일화를 통해 인정 많고 정직하며 분수를 지키는 새로운 인간상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 연암외전에 실려있는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음미하여 여러분의 인의 예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